주식시장 그 어느 때보다 불꽃 같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가 무려 2,940선을 훌쩍 넘었고요. 또 지난주 뉴욕 증시도 2020년 신고점을 좀 경신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시장, 하지만 더 뜨거워질 시장, 그에 따른 전략은 좀 더 디테일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든든하네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2020년도 휘날레가 좀 화려했는데 21년 시무식도 좀 거창한 주식시장입니다. 1년 내내 좀 매수를 외치셨던 본부장님은 시장을 좀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까지 지켜보신 이후로 21년의 증시 전망 어떠신가요? 네, 우선 2020년을 잠깐 복습을 좀 해볼게요. 네.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코로나19로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존스가 6.9% 상승했고 S&P가 16.1%, 러셀 2000 중소형주도 18.9%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42.9%를 상승을 하는 그런 한 해로 2020년을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죠. 거의 6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났지만 상승을 했는데 그럼 2021년 흐름은 어떨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펀드멘탈 대비해서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은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따라서 2021년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면 이건 거품이다. 또 그래서 거품이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또 앞으로 어떤 조정이 일어날 거에 대한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좀 즐기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상승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아무리 빨라야 2, 4분기쯤 됐을 때 조금 걱정, 특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조금 걱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1, 4분기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좀 즐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또 공포와 탐욕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 있냐면 벌써 이제 51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립입니다. 50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경기가 정말 침체로 가면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했었을 때 저 공포와 탐욕 지수가 오히려 탐욕 쪽으로 갈 가능성이 밑으로 떨어지는 공포로 갈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즐기실 필요가 있고 하반기에 좀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21년 상반기는 조금 유동성을 즐겨보자. 하지만 하반기 리스크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환율 단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무려 6원 가까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대규모 부양 정책하고 또 시중에 돈은 더 풀릴 텐데 달러의 가치 좀 올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자, 달러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계속 달러가 평가 절하가 되는 모습을 가는데 좀 심각하게 절하가 된다. 자, 이러면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빠르게 또 절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도 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1년은 환율이 큰 변동성이 없기를 바라는 해고 제 판단에도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로 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1년간 달러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크게 절상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00 수준에서 많이 하락해서 지금은 90이 깨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평가 절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2019년 7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해서 자그마치 2.5%포인트나 인하를 했죠. 이런 과정에서 또 M1 증가율이 60%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였었으니까 이걸 감안한다면 당연히 달러는 약세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약세 폭이 10% 정도라는 것은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미래로 놓고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달러가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절하가 될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로서는 유동성이 풀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 은행권의 펀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미국의 경제 주체도 어느 정도 튼튼하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권의 티어 1 캐피털 레이시라고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인데 자기 자본만 놓고 보면 그 숫자가 지금 자그마치 저기 보시면 확 튀어 올랐죠. 예, 15.1%나 됩니다. 자, 저 숫자는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7년, 2008년 이때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이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그때는 그만큼 은행권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달러가 70까지도 갔는데 지금은 90까지 와 있지만 저렇게 이 티어 1 캐피털 레이쇼가 높다면 이건 정말 은행권이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또한 미국의 지금 연체율을 한번 볼까요? 부도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숫자를 보시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때가 7%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라가기는 했지만 1.6% 미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펀더멘털이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달러의 움직임 자체가 급격하게 절하되기보다는 약간의 절하 또는 안정적인 박스권의 흐름이 앞으로 1년 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측치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평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보시면은 지금 89 수준이 오히려 바닥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년 뒤에는 97 정도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미국 경기가 회복을 하는 모습을 올해 3월 달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달러가 뭐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을 예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시나리오별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을 예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위안화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안화는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위안화 오늘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력도보다는 계속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내수 경기가 그렇게 되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지금 중국 증시도 굉장히 심천 시장을 위주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흐름을 과거 추세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극에 달했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뭐 거의 7.2, 7.3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6.5 미만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만큼 빠르게 다시 절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 예측치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면 약 한 6.4에서 6.6 사이 정도에 움직일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달러의 움직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숫자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안화가 움직이다 보니까 또 아까 질문 안 하셨지만 원화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원화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원화 움직임을 보시면은 1,200원 이상이었었죠. 그렇지만 급격하게 절상을 해서 지금 1,08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좀 미래로 얘기를 하자면 1,05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차트를 그려보면 상당히 많이 바닥권까지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화가 아주 강하게 절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M1 증가율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27%, 28%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풀 경우에 실질적으로 원화가 계속 절상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원달러 1년 전망 예측치를 보면 대부분은 1,050원 바닥 그리고 고점은 한 1,110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자그마치 98.6%가
작년 상반기 말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100%를 넘어섰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졌던 미국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98, 100% 갔던 때가 2007년, 2008년이었거든요. 그러고 기억하시겠지만 달러가 절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100%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절상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달러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큰 폭의 변동성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의 움직일 가능성을 감안하시고 개별 기업들에 대한 펀디멘탈을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외환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 전망을 하시고 이제 기업적으로 펀더멘털 측면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올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유동성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이후로 경제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좀 체감을 하기에는 이 대중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올해 유동성 지표 전망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유동성 지표를 보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 총알이 얼마나 남아 있냐, 네. 어느 정도로 앞으로 시장을 땡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짚어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쓸 탄환이 남아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숫자를 보시면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거품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예, 지금 올해 만들어지는 게 거품이라 하더라도 그 거품이 꺼지려면 저 유동성이 줄어들어야 돼요. 네, 저 유동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면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M1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66.7%. 네, 그리고 M2 증가율이 25.3% 조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의 유동성이 풀려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경기 회복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이런 유동성을 가지고 과거에 이 정도의 유동성이 풀렸을 때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갔었던 예를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올해 유동성만 가지고 올해 한 해만 적어도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아마 뭐 12% 이상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4,200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다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유동성을 바탕으로였죠. 네, 유동성으로 바탕으로. 나스닥은 14,5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요. 또 역대 최고치의 유동성 가지고 계산을 했었을 때 M2 나누기 시총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와. S&P가 4,800포인트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올라갈 산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충분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내려오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네,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너무 섣불리 차익 실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M2 유동성 기준으로 나스닥은 29,900포인트까지 열려 있고 또 S&P 500은 4,8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유동성 기준으로는 이렇고요. 그러면은 잔존 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조금 낮아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요. 결국 이제 유동성은 거품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지수는 항상 적절한 가치, 펀더멘탈까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 유동성이 풍부하면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얼마나 더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제자리로 오게 되니까 그럼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잔존 가치 모델을 돌려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산을 했더니 작년 연말에 이익들을 집어넣고 올해까지 이제 예측을 해서 집어넣어 보면 전망치를 컨센서스를 활용을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S&P 500의 적정 가치는 한 4,009포인트 정도 나오고요. 나스닥의 적정 가치는 13,881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수가 한 6%대 후반, 7%대 후반 정도, 6, 7% 정도, 뭐 7, 8% 정도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정도가 펀더멘탈적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올라가는 것은 추가적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S&P 500과 나스닥 전체 큰 지수들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맞아요. 예, 어떤 업종 또는 어떤 지수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바벨 전략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100, 그다음에 또 가장 경기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러셀 2000 중소형주들. 네. 이 양쪽에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훌쩍 올라갔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적정 가치가 아까는 뭐 6, 7%대, 7, 8%대지만 나스닥 100은 22%대. 그리고 러셀 2000은 자그마치 38%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감안했었을 때는 우리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 선택과 집중은 바로 나스닥 100과 러셀 2000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또 한국 증시로 말씀을 드리면, 오, 궁금합니다. 네, 자, 한국 증시도 오늘 이건 이제 어제 숫자로 네. 네, 한 거라서 벌써 3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숫자가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코스닥 코스피와 기준으로 코스닥 할까요? 네. 둘 다 지금 14.9% 정도 상승률이요. 오늘 좀 많이 올라서 뭐 한 12%대 정도 되겠죠. 코스닥은 뭐 한 13%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3,300, 그다음에 코스닥은 11,000포인트를 네. 돌파할 정도의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펀더멘탈로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미국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설마 1월에 3,300포인트를 가진 않겠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말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장은. 자, 그럼 일단 뭐 본부장님은 상반기까지 유동성 파티를 마음껏 즐겨보고 하반기부터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그 유동성이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질 일은 없고, 하반기 좀 시장을 끌어내릴 요인으로는 좀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순서가 있잖아요. 자, 유동성을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유동성을 갖다 회수하기 전에 당연히 경기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래야지만 그쵸. 유동성을 회수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경기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유동성 회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상승을 부르짖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경기 회복이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펀더멘탈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올랐으면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지금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있냐면, OECD가 예상하는 것은 올해가 한 4.2% 성장률 회복. 2021년이요. 네, 2021년. 그리고 또 내년에는 3.7% 정도 네. 성장하는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5년 뒤에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보면 2.03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시장이 꺾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게 차트에 나와 있듯이 네. 2.35까지 올라갔었을 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2%대니까 아직까지 한 0.35 정도의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2%에서 2.35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잠깐 2.23까지 갔다가 또 다시 떨어졌다가 그러네요. 또 다시 올라갔다가 네. 이런 추세를 계속 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이유는 지금 중국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중국이 지금 벌써 이미 경기 회복을 했죠. 뭐 아시겠지만 거의 4%대 5%대 성장을 지금 벌써 작년에 해줬어요. 하반기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소매 판매가 5% 성장률까지 가장 빠르죠. 그렇죠. 그랬는데 인플레이션 숫자 한번 볼까요? 예, 인플레이션 숫자는 오히려 더 빠졌어요. 자, 이상하죠? 있나요? 야, 경기가 회복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빠집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줄어들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온라인 매출 비중이 크게 올라가는 거죠. 네.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당연히 요즘에 셔츠를 사던 뭘 사던 간에 온라인으로 사면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깎아내리는 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냐면 온라인 리테일 세일즈가 전체 소매 판매에 차지하는 비중 보시면 중국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네요. 제일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미치고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뭐 영국 한번 볼까요? 영국 숫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지난 1년 동안. 자, 저렇게 확 튀어오르죠. 그럼 당연히 영국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그러네요. 예. 마찬가지로 이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미국 숫자 한번 보시면 저렇게 확 튀어오르죠. 예. 이렇기 때문에 미 연준은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경기가 회복을 하더라도 올해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면 굳이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계속한다는 거죠. 경기가 회복을 하니까 펀디멘털이 좋아지고 펀디멘털이 좋아지니까 이익이 높아지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안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온라인 비중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서 오냐면 친환경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유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아. 유가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네, 많이 그러네요. 하락해 있고 올라가기까지는 한참 멀었고 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국채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지금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은 즐기시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죠. 네, 그럼 지금을 즐기자. 또 세상은 변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연준이 스탠스를 금리 인상으로 좀 바꿀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경기가 회복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건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전체 부채나 대출 증가율이 거의 10%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상업은행의 여신 증가율도 거의 8.76%니까 굉장히 높아졌죠. 자,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 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한번 보실까요?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됐을 때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테이블 한번 보시면은 결국 장단기 금리차가 1.75% 정도 올라갔었을 때 또는 뭐 10년 국채 금리가 2% 이상까지 올라갔었을 때 또는 뭐 근원 인플레이션이나 전체 인플레이션이 다 2% 이상 올라갔었을 때 이때가 되면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